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 메인 섹터 모두 상승 동력 실종됐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지금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태고 섹터 리밸런싱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섹터 3개를 언급을 했어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근데 이 중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2개의 섹터가 박살났다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2차전지. 그래서 바이오 하나가 남았었는데 바이오가 그래도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게 조금 바이오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오까지 망가지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지수를 떠받치고 있는 메인 섹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일단 이미 둔화가 시작된 수출 데이터,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인지를 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 대금이 계속 마르고 있어요. 수급이 마르다 보니까 뭔가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게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탈출 기회로 삼는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완전히 이제 남은 거는 테마성, 단타 플레이밖에 안 남죠. 이러면 시장이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특히 어제 오늘 흐름을 보면서 많이 걱정되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우리가 모멘텀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상법 개정까지 같이 엮여서 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금투세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폐지로 돌아섰죠. 그러면서 상법 개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하겠다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여당 쪽에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투세든 뭐 상법 개정이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자들이랑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생각하는 행동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조금 느끼실 겁니다. 당연히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각을 하게 되면 상법 개정 이것도 같이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당 입장에서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정쟁의 도구로 좀 활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가 완전히 선진화가 돼야 되거든요. 완전히 선진화가 돼야 돼요, 환경 자체가. 이거를 위해서는 당연히 상법 개정도 필수입니다. 여당 쪽에서는 상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필수예요. 상법 개정까지 다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제도 개혁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되면서 시장의 어떤 환경을 좀 질적으로 다 바꾸고 나서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착륙 되게 된 이후에 시장이 수급적으로 우상향하는 게 보이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야 개인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와서 자본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체질적 개선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나 이제 금투세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걸 위해서는 상법 개정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 다시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까지 이번 정기국회 안으로 통과시킨다고 했거든요. 정기국회가 제가 알기로는 9월 1일 날 시작이 돼서 이게 100일간 진행돼요. 100일간 진행되니까 대략적으로 12월 초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초 안으로 상법 개정이 만약에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닌 이상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지금 없습니다. 뭐 대외적인 악재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정기국 개안으로 상법 개정까지 처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그 바이오 섹터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현재 바이오 섹터 대장이라고 한다면 물론 시총 기준으로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SK 바이오 쪽도 있고 하긴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날아가게 되면 특히 코스닥은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섹터가 사라지게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수를 떠받칠 수 있는 시총 상위주 그룹이 2차전지랑 바이오 두 군데거든요. 반도체는 코스피랑 좀 많이 엮여 있는 거고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이제 바이오까지 무너지게 되면 지수를 떠받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급까지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많이 아슬아슬한 지금 상황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좀 대외적인 관점에서 12월 달에 일본 금리 인상 이슈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년 초쯤에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일본 총재도 좀 판단을 달리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뭐 시장 환경 때문에 금리 인상은 그래도 좀 보류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다시 상황 판단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엊그제예요. 18일 날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장기간에 걸친 성장을 지탱하고 물가 안정 목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 금리 인상이.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경제, 물가, 금융 정세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매번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물가와 경제 그리고 평가와 전망을 업데이트하면서 정책 판단을 해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엊그제 나왔던 이 이야기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책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월 달 금리 인상이 유력해진 상황이에요. 일본 쪽은. 잠깐 그 엔화 쪽을 볼까요? 이게 지금 달러 엔화 차트거든요. 지금 엔화가 여기까지 쭉 순식간에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다시 엔화 약세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좀 가파르게 나타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엔화를 다시 강세로 가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너무 강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올해 말 12월 달에 하게 되면 0.25%입니다. 지금 현재 0.25%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0.25%를 하게 되면은 올해는 이제 0.5%로 마무리 되겠죠. 그리고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1%까지 올리는 거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 때 추가적으로 1회, 그리고 하반기 때 1회 하면서 내년 말 1% 이 목표를 채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 8월 달에 있었던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본진 청산이라기보다는 엔화 숏 선물 계약이랑 이제 페어된 그런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그게 다 반대 매매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패닉 셀링을 순식간으로 만든 건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지금은 다시 엔화 숏에 뭐 미국 빅테크 주식을 사는 그렇게 페어에서 묶여있는 그런 포지션은 8월 초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서워서 그런 일들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하게 포지션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야금야금 계속 나오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동향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 확정되게 되면. 이거는 급격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8월 초처럼 그렇게 막 급격하게 쏟아지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꾸준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게 포지션이 한번 잡히게 되면. 그래서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내년 내내 이게 한번 포지션이 잡히면 계속 야금야금 분할 매도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25년 내내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은 답답하긴 한데 대외적인 부분들도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걱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나라 지수 잠깐 뭐 보고 갈게요. 좀 크게 보기 위해서 일봉은 안 볼게요. 지금 일단 코스피 쪽은 주봉을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추세 채널이 만들어졌었는데 저번 주에 장중에 이탈을 했었어요. 장중에 이탈을 했는데 삼성전자 호재로 월요일날 갭상승을 해서 이 추세 안으로 다시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다행이긴 해요. 요건 다행이긴 한데 일단 이게 레벨 다운이 됐잖아요. 제가 기존에는 많이 내려와 봐야 뭐 2450 아니면 2500 정도 그 정도 영역을 봤었는데 이 기준에서는 상단 2700까지는 그래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레벨 다운이 됐잖아요. 2400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2700은 좀 요원해 보이고요. 오히려 2600 전후에서 이제 여기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역배열로 지금 다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은 아마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반등 오면은 다 탈출하려고. 이제 그런 심리까지 지금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단을 2600에서 2650 정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그러니까 레벨 다운 된 거죠. 이게 이만큼 레벨 다운이 됐으니까 2700에서 이만큼 레벨 다운을 시킨 거예요. 상단도.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봤던 게 이제 요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색깔 다른 걸로 하면 지금은 요렇게 50포인트씩 레벨 다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가장 고비가 되는 매물대 구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2550부터 2600. 요 매물대를 과연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소화 못하게 되면 이제 여기 반등을 끝으로 진짜로 큰 하락 추세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만만치 않죠. 얘는 더 심각해요. 작년 10월달 저점을 다 깼고 여기는 이제 월봉상 밑꼬리가 다 달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번 달 남은 기간 생각하고 지금 흐름을 감안을 해보면 이거를 다 밑꼬리로 말아 올려서 이렇게 마감시킬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상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뜻인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게 여기 남은 거죠. 여기 저점. 여기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솔직히.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를 기술적으로 만약에 무너뜨리게 되면 대략적으로 650 정도 될 거예요. 코스피 종합 기준으로. 여기를 무너뜨리게 되면 바로 여기까지 밀립니다. 밑으로 그냥 확 열려버려요. 550까지. 그럼 지수가 거의 급락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채널 이제 하단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를 내려온다고 쳐도 여기서 이게 진바닥일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연초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연말 연초에 그러면 지금 여기가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내년 우리나라 상반기가 그러니까 기대되는 부분보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뭐 수출 환경부터 그렇고 정책적인 환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부터 해서 고금리 여파가 이제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는 시작됐는데 피크는 아닙니다. 고금리 여파의 피크는 저는 내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되면 이거를 막고 저점을 또 이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또 넘어갈 수 있죠. 이 추세까지. 저 추세가 어디 추세냐면 2008년 금융위기 저점 이 만들었던 자리부터 코로나 저점을 이었던 자리예요. 이제 그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또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진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가 열려버립니다. 650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반등을 못하게 되면 상당히 암울한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지금 여기가 이제 저항이 돼버렸죠. 740 이 구간이. 반등을 해도 이 정도밖에 못해요. 물론 위로 지수 10% 정도의 반등 폭은 열려있긴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쉽지는 않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쨌든 저거라도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기댈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주도 섹터들이 다 박살났기 때문에
물론 바이오가 대장 섹터이고 고점에서 외봉으로 부러지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뭐 쌍봉이 됐던 아니면 저점 낮은 쌍봉이 됐던 뭐 하락하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반등장이 최소한 한 번은 있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일단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과연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일지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연말이라도 조금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조금 괜찮은 마음 상태로 지내기 위해서는 연말 랠리가 그래도 한 번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발 좀 12월 초에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그런 흐름들이 좀 잠시나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쉽지 않은 시장인데 걱정 많으시겠지만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직 코스닥 기준으로는 일봉상 5위평도 못 탔거든요. 코스피는 그래도 괜찮지만, 근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잖아요. 이게 코스피한테는 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코스닥에도 영향을 주긴 할 겁니다. 이거를 좀 일단 1차적으로 잘 넘겨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코스닥이 일봉상 5위평을 올라타는지를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때부터 조금 투자를 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전히 좀 관망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